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한 부자 되기의 길잡이를 자처하시는, 뭐 남들은 모르겠어요. 자처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재테크 유튜버죠. 부자TV의 이수빈 대표 그리고 최현욱 대표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연소 출연자가 되는 것 예. 같아요. 이수빈 대표님. MZ 세대라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2030인데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세대는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저 두 분 나오셨으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야지. 너무 지난 1월? 힘들어요. 지난 1월? 네, 이 장을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얘기 한번 들어보죠. 20% 정도들이 한 달 동안 빠졌다고 그러던데. 아, 우린 평균보다 더 빠졌어요. 아마 이 내용은 사실 단순히 뭐 이것 때문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 두 가지의 어떤 측면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시장은 우리 이 대표가 말을 해주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요. 미국이 올라갈 때도 떨어지고 있었고 네, 맞아요. 미국이 떨어지는데 또 떨어지고 아니 도대체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데 네. 사실 저번 달은 가장 컸던 이슈가 국내 입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네. 또 상장 이슈가 있었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코스피 2, 3위를 이제 차지할 정도로 대여가 기존 시장에 없던 게 새롭게 나타나는지라 기존 시장에 있었던 자금이 이쪽으로 좀 단기간 네, 좀 네. 쏠림 현상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럼 이거를 다 빼가지고 거기다 그쵸 투자하는 그쵸 거야? 그쵸. 또 그 기업이 워낙 또 좋은 기업이니까 네, 네. 거의 뭐 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두 분 청약하셨나요? 아니요, 그 뭐 매출 못 받는다고. 저도 그래서 권하지 않죠. 저 담당하는 분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따상 못 갑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더니 별로 썩 시장 안 좋다. 딱 가다 말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저도 청약해서 2주밖에 못 받긴 했는데 그래도 갈증 속에 되게 조금의 단비는 좀 느끼긴 했거든요.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좀 단기적인 좀 수급 이슈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들 못 받은 사람들 돈 돌려줬으니까 이제 그 돈이 다시 그쵸, 주식 풀릴 시장으로 가능성이 좀 들어오나요? 높겠죠. 근데 그 돈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보장은 없는데 네. 아무래도 가능성은 높은 게 그 개인들의 자금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지표가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 계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체를 먼저 시켜놓잖아요. 네. 근데 그 이체 시켜놓은 자금이 상장 이후로 빠져나가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고 2차적으로는 기관들의 수급이 상장 이후로 다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이 그 설 연휴 끝나고 그 다음 날이에요. 네, 그래서 첫날. 오늘은 국내 주식 시장이 제법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난 연휴 3일, 그다음에 그 하루까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국제적인 동향 들어볼까요?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가장 주역 있게 보는 게 투자처가 우리가 보통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장 자체가 꾸준한 우상향을 만들려면 이 세 가지 주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동학개미라고 이런 단어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서학개미가 예, 유행이죠. 예.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들의 힘만으로 시장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단편적인 얘기만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 이면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수급을 움직여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결코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자금이 많다라고 해도 시장은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는 아마 거래 내용을 보면은 외국인이 최근 한 달 사이에 5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고 예. 그러니까요. 기관들도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매수가 거의 없었어요. 네. 연기금도 사실 지수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다 팔기만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장에서 매수자가 개인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는 시장을 결코 성장을 시킬 수가 없는데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매수를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뭐 누구나 요즘에 다 알겠지만 연준이 어쨌든 전 세계 글로벌 통화 시장의 커맨드 역할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원래는 되게 공격적인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연준의 그 의장에 딱 앉고 나서 2년 정도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비둘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평화 매파와 비둘기파 이래서 매파 비둘기파. 급격하게 막 시장에 개입하는 걸 매파라고 그러고 뭐 찬찬히 하는 걸 비둘기라고 그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한마디로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이제 비둘기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시장에 좀 공격적인 그 상승을 되게 막는 그런 사람이 이제 매파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연임이 되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매파로 돌았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연준이 그 포커스를 성장이라는 데 포커스를 보통 많이 뒀거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돈을 풀었으니 이거를 잡겠다. 그러니까 성장이 주가 아니라 물가를 잡겠다라고 가버린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작년에 기사 생각해 보면 2021년에는 2022년이 성장이 되게 많이 나올 거다. 2022년은 더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막상 올해 들어오고 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막 다 전부 전문가들이 다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면 성장이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괜찮았는데 성장이 갑자기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연준이 성장 생각 안 하고 물가만 잡겠다. 난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공격적인 매파 발언을 이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글로벌적인 큰 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장도 안 나와주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런 이슈까지 터지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외국인 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인들보다도 투자가 더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기관은 사실 우리가 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이 통째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적을 제대로 못 만들고 손해가 커져버리면 회사에서 진급도 안 되고 인지도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개인들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 합니다. 네. 자기 투자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장이 많이 부진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도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이 올 초에 네네. 1월 초에 서학 쪽으로 많이 돈을 풀었다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도마개미들이 절로 이게 많이 빠지면서 지금 타격 입은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탈출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줍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도 이 불안정한 요소가 좀 해소가 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투자는 되게 확률이 높을 때 좀 배팅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뭐 연준 같은 제스처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미국, 러시아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장이 이렇게 파도가 넘실넘실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노를 저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라고 배에서 뛰쳐내리기에는 또 이미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가판을 좀 붙잡고 좀 버틴 다음에 좀 파도가 좀 잔잔해졌을 때 어느 방향을 좀 잡을지를 파악하고 나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손절 때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가 매수 타이밍도 아니고 손절 타이밍도 아니고 아니고. 지금 버티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붙잡고 매달리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여간 어떻게 이게 하고 사실 그게 싶어요? 가장 힘들죠. 근데 버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팔고 나오면 손해고 끝까지 견디면 몇 년이 지나면 회복은 하긴 지금 하더라고요.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돈을 쓸 일이 생기면 이제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서학 쪽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존에 저희 채널에서도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항상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 주식 들어가면 저는 위험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 주식도 네. 위험해요? 주식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상처받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주식시장은 희망 고문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완벽한 제로섬이에요. 그러니까 제로섬이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셋 중에 누군가는 무조건 손해를 봐야지만 이 둘이 돈을 버는 게 사실 주식시장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개인이 똑똑하고 자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을 이기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시스템적으로든 정보나 자금적으로든. 근데 이 개인들이 우르르 항상 움직이는 게 먼저 선점하는 게 아니라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뒤늦게 비싼 걸 샀다는 것은 이거를 다 팔고 나가는 주체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거든요.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꼭 뭐 지금 공격적으로 사야 되느냐, 지금 공격적으로 다 손절을 하고 현금을 보여야 되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가장 위험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꼭 사냐 팔아야 되냐 개념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장기적으로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전략을 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특히나 이제 젊은 층에서 2020년 네. 4월, 5월쯤부터 주식을 한 분들은 따는 재미만 봤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때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자, 그러면 대형주 한번 볼게요. 국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걸 요즘 떨어질 때 줍줍 하자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네, 워낙 이런 대형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 네.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왜 그분들의 시선이 거기까지밖에 못 가느냐가 좀 아쉽긴 해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그걸 그렇게 사야 마- 되나 말아야 네네네. 되나 하는 사람들. 왜 저도 많은 그 중에 하나인데 왜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잘 아시는 기업들이 또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네, 잘 알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하시는데 네. 모르는 쪽을 좀 더 공부해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평가돼 있다든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신 거예요? 네, 사실 그 주식 격언 중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아는 주식에는 별로 먹을 게 없다. 라는 말도 있고 물론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서 좋은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카카오 네이버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근데 대형주의 또 특성상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추세가 완전히 좀 무너져 있는 케이스거든요. 이런 상황에 굳이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좀 살아난 다음에 다시 접근을 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식도 그럼 줍줍의 타이밍은 아니다. 앞으로 좀 더 보자. 네, 저는 다시 좀 그래요? 반등하는 어. 타이밍을 좀 보고 그걸 나서 확인을 하자. 네네네. 자, 그러면은 저 미국 쪽의 대형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들고 있는 거. 예? 네네. 뭐 테슬라, 네. 아마존, 또 페이스북. 대형주가 분명히 안전한 건 있어요. 네. 안전한 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대형주라고 하면 움직임이 되게 더디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니 떨어질 때는 아주 네. 후닥닥 떨어지던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떨어지는 데만 포커스가 많이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대형주들 많이 오른 애들 보면 이게 대형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높게 아니 형성이 되어 대형주는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죠? 네, 원래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지금 미국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적용이 안 되게 예전에 중소형주처럼 너무 이렇게 미친 듯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친 듯이 폭등이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 정도 떨어졌으면 줍줍해야 돼. 이렇게 들어간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큰 폭으로 예.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험한 주식 시장에서 1월을 보내고 이제 2월이 됐습니까? 2월은 대망의 2월입니까? 아니면 정말 폭망의 2월입니까? 여기서 뭐 더 망하겠어요. 아니 근데 겁주는 사람들은 어.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걸 그런 얘기도 대비하라. 들었어요. 예, 이걸 대비하라 이러는데 이거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딱 이거 맞아요? 자, 생각하시기에. 2월은 하여간 두 분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백도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둘은 아닐 것 같고 아, 그래요? 지금은 워낙 또 펀더멘탈 장세가 아니라 투심이 좀 좌우하는 장세이긴 네, 하거든요. 네. 사실 기업과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증시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다양한 불안 요소들 때문에 혹시라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심리 때문에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심리만 조금만 좀 잡아준다면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 장세에도 반등을 좀 이렇다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조금은 이 좀 불안한 장세가 조금만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미국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흘 동안은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지만 이제 닷새째부터 어떻게 하는가 이걸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미국도 얘기하던데. 이번 주말을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 이번에요. 지금 미국이 오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봐도 연준의 입이에요. 네. 연준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저기 러시아 막 전쟁도 얘기가 있고 그러게요. 예, 저기 중동 쪽에서도 또 지금 막 전쟁 한 해 네. 만에 해서 유가가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네. 예, 너무 많은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사실 시장이 가장 흔들리는 거라 저는 지금 뭐 며칠 오르고 며칠 하락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에 어떤 명확한 얘기를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통화 정책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금리를 올린다라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말하는 대로 금리를 진짜 올려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물가 상승까지 잡으려면 그냥 전 세계가 폭망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과연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 그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연준이라는 거는 달러의 기축 통화를 가장 그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놨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금리를 너무 높게 올려서 미국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달러의 신뢰도가 그냥 추락을 해버릴 겁니다. 부자TV의 이수빈 대표, 최현욱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되기 얘기를 나눠주시는데요. 두 분이 2022년 상반기에 꼭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이 주식 트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요. 네네네. 나무는 일단 심어놨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부터. 네네. 일단은 제가 좀 좋게 보는 섹터는 첫 번째로 사실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 메타버스이긴 합니다. 네. 뿌리예요, 이게? 네. 이게 또 메타버스가 뿌리가 되고 네. 여기 또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겠죠. 메타버스를 아주 좋게 크게 보시는군요. 저는 지금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보다 더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좀 4차 산업의 혁신, 그 중에 좀 핵심이 될 만한 산업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게 좀 제 취지거든요. 사실 작년에는 메타버스 내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섹터군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컨텐츠, 즉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많이 강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기기를 썼을 때의 그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기업들 내지 뭐 게임 관련주들 이런 데좀 강세였는데 전 올해부터는 하드웨어 쪽으로 좀 강세를 보여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은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폰도 사실 초기 단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안 썼잖아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선택적인 수요가 이제 이루어졌었던 시장이었고 이걸로 우리가 끽해봤자 뭐 전화하는 거 우리의 생활이 여기에 담겨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생활로 넘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존재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가 저는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기업들이 좀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 전망을 보자면은 4년간 10배의 성장 전망까지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4년간. 네네네. 오. 실제 지금 뭐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 그리고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도 그리고 우리나라 또 삼성전자까지도 이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좀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시장은 어떠냐면은 이러한 안경처럼 나온다라고 봤을 때 이 안경을 쓸 때 만약에 내가 뭐 저 노트북이 뭔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딱 클릭 하나만으로 이 노트북의 정보와 그걸 구매하기까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페이지가 좀 열린다고 봐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 이 섹터 중에서 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이 기업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LG이노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이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아,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실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도 애플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에 거의 화랑기가 나왔거든요. 아이폰을 많이 쓰면서 지금 애플이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처음으로 이 AR 기기를 출시할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 이 기기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이 돈을 버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많이 팔릴지 말지는. 근데 이건 하나 알 수 있어요. 많은 업체들이 이 기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 기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업이 LG이노텍이라고 좀 보는 겁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일단 애플의 기존 아이폰 13 뿐만 아니라 기존 아이폰에 들어갔었던 카메라 모듈을 대부분 납품하던 업체예요. 사실 메타버스 기기에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디스플레이예요. 자율주행에도 이용하겠네요. 맞습니다. LG이노텍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릴 이거 건데 이거 꼭 사야 되겠네. 또 귀가 귀가 막 움직여 귀가. 그러니까 이 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게 멀미 현상이 좀 있어요. 네. 기기를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안경처럼 쓰고 다니려면은 최소한 어지럽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지러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 반응 속도가 느리고, 즉 우리가 이 기기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가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느리다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상도도 아직까지는 실제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정도의 해상도가 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LG 이노텍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쪽으로 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빨리 인식을 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 기업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높은 해상도를 낼 수 있을 만한 또 LG입니다. 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야, 나 저거 가지고 있었는데 팔았는데. 그러니까 OLED가 기존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도 기존의 네. LCD에서 OLED로 많이 채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할 겁니다. 기존 이제 반도체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OLED 기술을 입혀서 OLED OS라는 디스플레이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건데, 아, 근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었어요.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왜냐면은 안 움직였어. 기존에는 LCD 실적이 좌우가 됐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올해부터는 OLED 부부 사업부가 흑자 전환이 되면서 OLED.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뛸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두 업체가 애플에 확실하게 납품을 하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존에 아이폰에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야. 이런 기대감이 있구나. 그게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은 더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얘도 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3D TOF 관련된 기업인데 나무가라는 기업이 있어요. 나무가? 네, 좀 생소한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은 뭐 이 나무에 좀 어울리기도 한데 그죠?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느냐? 얘도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예요. 근데 얘는 애플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빼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면서 XR 기기 출시에 박차를 좀 가하는 모습인데, 얘가 만약에 XR기를 출시를 한다면 기존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납품을 했었던 카메라 모듈을 그대로 또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어.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던 업체예요. 얘는 특히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 삼성전자 차지하는 게 90% 이상. 이 시장이 큰데요? 네. 거기에다가 또 부각이 된 게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로봇을 또 엄청 많이 만든다라고 해요. 예. 근데 그 로봇에도 카메라 모듈이 필요한데 그거를 또 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가시화는 안 됐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 만약에 AR 기기를 만든다라고 봤을 때 이런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 자, 지금 빨리 저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나무가 주가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거예요? 저는 저 이노텍 디스플레이는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자, 다음 섹터 한번 진행할까요? 다음으로는 저는 또 자율주행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뿌리인 자율주행을 좀 붙여볼게요. 향후 5년 안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반자율주행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또 어떠한 부품들이 많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핸들과 페달을 안 밟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뭐가 필요할까? 결국엔 사물을 인지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인지를 해야 피해가고 뭐 가고 멈추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인지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라이다, 레이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카메라는 공통적인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카메라가 기존에는 스마트폰 위주로만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추가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았었죠. 근데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죠. 자동차에도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카메라에 들어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3개 내지 4개 된다면은 자동차에는 5개 내지 최대 15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비용도 비싸요.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만큼 더 고성능의 네.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니까 이거를 초기에 선점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더 보다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겠구나. 그럼 이것도 LG 이노텍인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네요. 아까 포도였고. 네, 이번 주 사과나무인데, LG 이노텍. 꼭 담아야 되잖아요. 큰일 나겠네 이거.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율주행 차에서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율주행차에서 네. 가장 선도하는 네, 기업이요? 자율주행 우리나라요? 기술하면은 이 정도, 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전기차 뭐 이런 것도 자율주행. 테슬라? 맞습니다. 테슬라요? 사실 테슬라가 가장 좀 앞서 나가긴 아, 합니다. 그래요? 자율주행이랑도 네, 자율주행 그 모드 기능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또 찍었지. 많아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테슬라의 기존에 이 카메라를 납품한 업체는 앞으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화한다고 봤을 때, 그 카메라를 또 그대로 쓰지 그렇겠네. 않을까?에 네. 대한 기대감이 클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노텍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 이노텍이 그 네 회사예요? 테슬라의 카메라를 납품을 합니다. 내가 왜 몰랐지? 왜 저걸 안 샀지?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떠한 게 발표가 됐냐면, 얘가 이제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를 조금 더 대량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 그래요? 라는 발표를 또 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도 괜찮고 자율주행으로도 괜찮은 기업이다. 두 번째 기업도 그와 관련된 기업인데 삼성전기라는 전기. 기업입니다. 아 여기도 카메라인가? 네, 사실 삼성전기는 반도체 내지는 MLCC로 많이 유명한 기업이긴 네. 한데요. 얘가 또 전장용 카메라도 납품을 합니다. 실제로 테슬라에 작년 7월에 대량 공급을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LG노텍도 테슬라의 납품을 좀 더 많이 할 거다라는 발표를 한 이후로 삼성전기에 이제 투심이 몰리는 거죠. 얘도 작년에 테슬라한테 납품을 했는데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또 이익적인 측면이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좀 관심을 가질 네.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같은 카메라 쪽 계열로서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얘는 어떤 기업이냐면 똑같이 카메라를 만들긴 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장적으로 그러니까 즉 자동차의 카메라를 많이 팔아도 크게 이익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세코닉스는 전장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적인 전체 캐파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걸로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랑 네. 같이 자율주행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는 아, 상황이기 그래요? 때문에 그런 좀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 섹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요? 마지막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사실 NFT라는 사업인데 NFT.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은 가상 세계가 좀 커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가상화폐를 토대로 메타버스 시장에서 화폐로 또 네. 취급해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좀 이어주는 재화 역할이 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이 커져갈수록 이 시장도 커져갈 수가 있겠는데, NFT가 지금은 이제 컬렉션, 즉 수집품에 대한 좀 시장이 더 커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를 사고 파는 이런 쪽으로 먼저 좀 치고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은 그에 대해서 또 사고 팔 수 있는 품목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옷, 신발, 그 다음에 뭐 캐릭터, 아바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도 다 이제 NFT화해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내가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안경이 진짜 상용화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거를 차고 다닌다고 본다면 그냥 가상 세계에서 옷을 입는 거를 내가 이걸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장은 좀 나중에 더 커지지 않을까. 이 열매도 한 3가지 정도 알려주실 거예요? 네네네. 네. 사실 이 산업 자체가 워낙 초기 단계라 우리가 기업을 좀 평가를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래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자면 첫 번째로는 저는 컴투스 홀딩스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컴투스. 왜냐면은 일단은 국내 기업에 국한되어 있을 때 봤을 때 NFT라는 개념에서 파생을 시켜 본다면은 일단 희소성에 대한 가치거든요. 그럼 그 희소성을 누가 줄 것이느냐, 결국에 그 지적재산권 IP가 좀 있는 기업이 좀 좋겠다라고 봐요. 그래 봤을 때 국내 기업으로는 게임사랑 엔터사가 좀 대표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그래도 NFT에 대한 빌드업이 가장 많이 잘 되어 있다. 실제로 코인원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전체적인 이 판으로 봤을 때 이 판을 요소마다 좀 그려가고 네. 있는 기업이다. 장기적인 플랜이 서서히 좀 윤곽이 좀 잡히고 있는 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터사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엔터사 하이브. 중에 가장 또 유명한 하이브인데 최근에 뜬금없이 또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로 다시금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이미 과거부터 있어 왔던 문제였고, 그리고 그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라인업을 구상을 해놨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탄탄한 상황에서 하이브의 가장 큰 장점인 BTS라는 IP가 아직도 좀 굳건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지금 배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NFT 사업 또한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SM이라는 기업입니다. 알겠어요. SM은 그 이수만 씨가 대표로 맞습니다. 있는 그 SM. 근데 지금 좀 물러나셨죠? 네, 네. 네, SM은 일단은 NCT라는 보이그룹과 최근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굉장히 또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사는 결국에는 아이돌이 얼마큼 유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또 상품화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최근의 흐름에서 물론 이제 YG 블랙핑크까지는 못하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아티스트들을 좀 배출해내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SM은 디어유라는 또 자체 플랫폼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메타버스 NFT 사업으로 좀 뛰어들려고 하는 좀 마련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디어유도 SM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쪽 계열로 이제 한번 꾸려봤습니다. 지금 또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NFT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 옛날에 자료들이 방대하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그런 맞아요. 자료들 활용하면 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유튜브라든지 트위터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NFT에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정부와 기업이 뛰어드는 산업은 기회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을 좀 공부를 잘 해보시면은 좀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22년 상반기 주목해야 할 종목 최 대표님 네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네, 사실 뭐 이걸 상반기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네, 그냥 앞으로 앞으로. 이제 좋아질 기업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미래 비전. 네네네. 일단은 제가 저희 기존 채널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자동차 시장이 이제 좋아질 네.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시장을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실 그거를 지금 뿌리로 해서 자동차 시장이 주가가 안 오른 이유는 그냥 반도체하고 물류 대란이 줄잖아요. 네. 자동차 시장 자체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로 봤을 때는 자동차 시장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코로나 시기 때 되게 어려웠는데 벤츠 같은 고급차들은 오히려 맞아요.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시장을 어떻게 보겠냐면, 우리가 보통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면 물가를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민한테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들은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안 사요. 네. 근데 경제가 어렵더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지. 소비가 더 잘 돼요. 거기다가 이 어마어마하게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들은 대부분이 다 한쪽으로 다 쏠렸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자동차 같이 고가의 물건들이 앞으로는 더 잘 팔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을 일단 먼저 보고 있는데, 사실 뭐 기아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일단 우선순위를 뽑은 거는 이 현대차 관련된 거를 일단 그렇죠. 메인으로. 예. 아, 나 이것도 아직 마이너스예요 지금. 네. 많이 마이너스지.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대형주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선도하는 기업들은 하루 이틀 보고 주가를 판단하는 건 조금 네. 너무 이르다고 근데 생각을 이거 지금 해요. 더 사면 안 돼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는 예. 있는데, 아, 사지도 네. 말라 그러고 팔지도 말라 그러고. 아, 일단 보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도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했고, 네. 제가 작년 한 3분기 정도부터 현대차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그때 기준으로는 조금 잘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저는 자동차 시장만큼은 그동안 억눌린 수요가 분명히 터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현대차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그 현대차가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기존의 그 전동화 그 트랙을 그 연구진부터 시작해서 이 부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돼 있던 이제 것들을 전기차로 간다 이거. 전부 다 전기차로 예, 가겠다라고 예, 하고 예. 전부 다 통폐합 시켜버리고 예.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완벽히 전기차로 가겠다라고 네. 거의 승부수를 던진 거고요. 그리고
되게 고무적인 게 뭐냐면 올해 판매치도 20% 정도 이상 전기차를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대차가 과거 2010년대 초반처럼 메인 시장이 중국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좋게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거의 퇴출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현대차가 그 사이에 발빠르게 이제 다른 이제 이 시장들 많이 선점을 했어요. 아시아 이제 여기 중동 쪽이랑 동남아시아 쪽 규모가 굉장히 큰 곳들을 많이 공략을 했고 이게 어느 정도 고무적이냐면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보면 알겠지만 일본 차밖에 없습니다. 거의 많죠. 거의 다 일본 차밖에 없습니다. 90% 이상이 다 일본 차인데요.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점유율 같은 경우가 일본 차보다도 최근엔 더 좋게 나오고 있어요. BMW도 앞섰고요. 차 좋아요. 다. 유럽에서도 BMW를 현재 앞서고 있고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차를 주문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화가 나요. 네, 너무 맞아요. 오래 기다려. 특히 카니발 같은 거는 정말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네, 국내 차 바꾸실 생각이 있어요? 바꾸려는데 그 15년 넘은 현대차? 네, 15년 탔는데 현대차인데 그냥 좋아요. 네, 뭐 그렇죠. 협찬 해주는 것도 아닌데 뭐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차 관련된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시장들이 개척이 됐고 특히나 또 최근에 LG 화학이랑 또 손잡고 인도에 또 배터리 공장도 짓고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큰 동남아시아 시장을 또 들어갔고 이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또 이 매출도 굉장히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거기다가 발빠르게 다른 이 자동차 회사들보다도 전동화 이 전기 자동차로서 빠르게 정말 사활을 걸고 이렇게 바꾸는 거는 현대차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출발은 제일 늦었는데 그쪽으로 완벽한 턴을 한 거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가장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자동차 회사들도 기존의 내연기관 부서를 다 없애고 전동화로 빠르게 이렇게 간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여기 현대 시리즈인데. 네, 저는 이제 현대 모비스. 아니, 우리나라 자동차야 뭐 현대 기아밖에 더 있어요. 현대 모비스는 부품이죠. 네, 부품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이 많이 바뀌잖아요. 전동화로 바뀌고 자율주행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로봇 쪽으로 바뀌는데 현대모비스가 세 가지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또 한 가지 보는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완벽한 턴을 했잖아요. 그럼 사실 부품 회사들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던 업체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30%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부품 회사들도 결코 살아남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미래에 대한 산업 부분도 지금 발빠르게 다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품 회사로 본다라고 하면 물론 현대유아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현대모비스가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기업들을 뽑은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한 번에 다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이 이제 현대글로비스. 네, 이렇게 현대요. 또 현대 스리츠네요.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이 운송 쪽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소 쪽으로도 굉장히 크게 진출을 또 하고 있고 기존의 운송도 저는 이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3년 전에 이 법안이 사실 이제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대기업들도 중고차 시장에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워낙 중고차에 대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일반인들이. 근데 중고차 협회에서는 당연히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이를 무시하고 현재 그 중고차 매매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중고차와 관련된 지금 인증까지 다 끝내놨어요. 등록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중고차 매매까지도 가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현대자동차를 외국 차들처럼 가져와서 중고차 가격만큼 빼주고 신차를 또 이렇게 출고하는 지금 외제차들처럼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판매와 관련된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반대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살아남으려면
이쪽으로 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중고차 시장도 가져가면서 네. 중간에 운송까지도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현대에서 발생하는 중고차와 신차에 대한 운송을 다 전부 다 맡아서 한 할 회사에서 수 있고. 맡아서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통합적인 물류센터를 만들 수가 있는 회사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좋은 기업들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자동차 시장 물론 이제 여기만 있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세 가지 정도를 가져오느라고 네. 현대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게 사실 이 산업의 섹터가 나오면 굉장히 좀 그 가슴 아파하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예, 논란이 좀 일을 수도 있습니다. 뭐지? 그러니까 5G 아 이거요? 시장입니다. 약간 좀 새삼스럽기도 한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5G인데 사실 5G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투자했다가 네. 잘못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밑에 이렇게 잠기신 분들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5G를 얘기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손실을 많이 봤던 네. 이 섹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5G라는 거는 사실 저는 너무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대신에 주식에 반드시라는 건 없다 보니까 너무 강력하게는 이제 말을 못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5G네요. 근데 이게 네. 이게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 일단 5G라는 거는 차세대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이잖아요. 그럼 이거 통신망이에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나?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이든 메타버스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망으로는 네. 미래 산업을 절대 커버를 못합니다. 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5G 망이 제대로 된 5G 망이 들어오기 전에는 메타버스도 없고요. 그러면 안 되죠. 자율주행도 없습니다. 여기서 착오가 네.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주파수 대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통신사들이 광고를 하면 막 20배 빠른 막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주파수망이 20배 빠른 게 되려면 28GHz라는 이 통신 대역을 써야 되는데 이 통신사들이 광고는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 3.5GHz짜리를 쓰고 있었어요.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왜 이거를 주파수망이 있는데도 왜 사용을 못 하고 있느냐? 이걸 쓰려면 우리가 보통 통신은 기지국이라는 게 네.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기지국이라는 게 기존의 LTE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기 끝까지 설치하면 중간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회절성이라는 게 좋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통신이 네. 다 됐거든요. 네. 근데 5G는 그게 어렵습니다. 직진성만 강하고요. 회절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이 기지국으로 전국을 커버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기지국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실제 광고는 그렇게 했지만 28GHz의 그 통신망을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시장 자체가 아, 그래서 흐지부지 예. 막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 기대치로 실제로 2018년, 19년 엄청나게 올랐다가 완전 그냥 우후죽순처럼 떨어졌던 게 이 5G 시장입니다. 이제 이게 네. 온다. 이제 그래서 휴대폰도 5G가 제대로 된 휴대폰을 보려면 그 28GHz의 통신망을 쓸 수 있는 안테나가 심어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럼 해당 기업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동시에 한번 다 붙여보겠습니다. 네.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은데 제가 한번 그냥 이건 생각해는 참외야. 뭐요? 뭐죠, 이것은. 아, 이거 레몬 같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는 기업들인데. 달달한 기업, 달달한 열매들이 아니고 네, 쉬어요. 신기해요. 쉬어. 진짜 네.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는 네. 기업인데 네. 근데 제가 이 기업들은 가져온 이유가 물론 5G 통신망에서는 이렇다 할 여기가 이 사업이 메인입니다 이렇게 할 만한 기업들이 아직은 많이 없어요. 신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제가 주로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스몰셀이라고 하는 기지국, 소형 기지국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몰셀과 관련된 장비들을 좀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미 완성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게 지금 전국에 스몰셀 통신망을 사용하려면 새로 다 깔아야 되거든요. 새로 그냥 다 깔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끝이 아니고 전 세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그 전 세계 통신망 중에 가장 통신사들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전부 다 계약을 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글로벌적으로도 정말 큰 수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요 셋 중에 제일 큰 데는 어디예요? 머리 쓰기 싫다 이거지. 하나 콕 찍어달라고. 사실 국내에서 5G망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보통 얘기하는 게 다 RFHIC하고 아, 그래요? KMW라는 곳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너와이어리스하고 서진 시스템이라는 것도 규모가 작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맨 위에 붙여놓은 이유가 얘가 이제 보통 알려진 게 대장주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고 나머지 이제 기업들도 스몰셀과 관련돼서 최근에 굉장히 그 발빠르게 장비들을 만든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의 대장주들이 바뀔 수도 있는. 네. 물론 이제 5G 통신망이라는 게 기지국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5G에서 핵심은 이 스몰셀이 없으면 나머지도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몰셀과 관련된 기업들이 향후에 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 와서 조금 아까 되게 당황해서 웃었는데, 네. 저는 마지막이 현금입니다. 현금을 예, 현금?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금을 네. 보유해라 이건가요? 네, 근데 저희 제작진분께서 진짜 현금을 해주셔서 제가 아까 너무 웃겨서 웃었는데, 네네. 현금이라고 네. 글씨를 현금을 안 보유해라. 쓰고. 현금도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모든 자금을 다 들어가는 주식에 거죠. 넣어버리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지금처럼 올해처럼 좀 어려운 시장이고 하락해야 될 위기가 좀 만연한 시장에서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주식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인버스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작년 말부터 인버스를 얘기했는데 지금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버스나 혹은 현금, 그것도 어려우면 현금을 최대한 보유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주식이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그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때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100만 원 사야 될 걸 30만 원만 샀다가 얘가 만약에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그럼 배 아파. 그죠. 배 아프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항상 폭락할 걸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올라가요. 희망을 보고 투자를 네. 하다 보니까 올라갈 것만 염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을 빡빡하게 다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30만 원만 사고 70만 원 현금 보유하면은 폭락이 오더라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요. 오르더라도 이미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뿐이지 나는 좋은 거거든요. 아쉬움을 네. 못 참는군요. 근데 대부분은 30만 원 사놓고 100만 원 만약에 오르면은 내가 100만 원 샀으면 몇 프로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네. 더 사고 더 사게 되다 보니까 현금 없이 주식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는 장이 오면은 아무것도 못 하고 그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손절이냐 아니냐밖에 생각을 네, 못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이제 좁아지는 거죠. 저는 그럴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정말 과감하게 2020년처럼 주식을 다 사도 될 만한 시기는 거의 없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항상 저는 20%에서 30% 내지는 현금을 반드시 보유하라고 합니다. 내가 투자해야 될 그 네네. 주식 그 네. 비중에서 네. 20-30%. 네. 그래야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우리가 저가 매수라는 걸 할 수 있고 네. 분할 매수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네. 50%씩 가지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어쨌든 현금을 보유해야 네. 한다. 그래서 주식 트리에 현금을 달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두 분 나오셨으니까 네. 내가 1,000만 원이 지금 있어. 응? 1,000만 원 지금 가지고 있어. 지금 장인데 내가 1,000만 원은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현금이 이렇게 지금 있더라도 무리하게 절대 지금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건 항상 최후의 보류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대신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아까 이제 우리 이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상승이 이제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추세를 보고 안전하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지 지금 이걸 가지고 내가 막 당장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압박에 시달릴 것 같지는 분할 않아요. 매수. 네. 같은 생각이세요? 네, 일단은 저도 그 1,000만 원을 소중히 좀 생각을 좀 해보자. 네. 당장에. 지금은 아니라는 거네. 그게 사이버머니 개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탕수육 한 그릇 사드시고. 그렇게 내 핸드폰 어딨어? LG 이노텍 오늘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들어갈 장은 아니네. 네. 떨어졌다고 생각에 해서 생각에 생각에. 예. 그러네. 그러니까 행동력 좀 떨어뜨려. 탕수육 사 먹어야 되겠네. 예, 오늘 네. 부자 TV의 이수빈 대표 그리고 최현욱 대표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근데 이 행복 이거 네. 주식 트리도 너무 재밌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